한 여자가 자신의 모아둔 돈으로 꽃집을 차리고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그리고 매달 남편의 계좌로 생활비를 보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지 25일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저 전화 한 통을 걸어와 이번 달 돈이 왜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따져 물었을 뿐이다. 퇴원 후 여자가 한 일은 단 3가지.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의 전화가 99통이나 걸려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늦가을, 인천 계양구. 은서가 예식장에 들어갈 마지막 납품용 꽃들을 트럭에 다 실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예식장은 장제로 반대편에 있어서 차로 20분 정도 가야 했다. 은서는 꽃다발들을 단단히 고정하고 트럭 뒷문을 닫았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장미가시를 다듬다 생긴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남편 천동혁이었다. 은서야,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던데. 엄마가 계속 재촉하시네. 오전에 꽃집이 좀 바빴어. 지금 배달 가는 길이니까 돌아가서 보낼게. 빨리 좀 보내. 엄마가 수연이 공무원 학원비 결제 마감일 다가온다고 난리셔. 전화가 툭 끊겼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고 운전석에 올랐다. 트럭이 상가를 빠져나와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로 합류했다. 올해로 33살인 은서는 계양구의 이 상가 골목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규모는 작았지만 목이 좋아서 근처에 예식장 3곳과 먹자골목 2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예식장 납품용 꽃을 만들고 레스토랑 인테리어용 꽃장식도 도맡아 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이름은 하은서, 그녀 본인이었다. 이 꽃집은 결혼 전 그녀가 모아둔 적금과 전라도 순천깡촌에 계신 아버지가 영끌에서 보태준 돈으로 차린 가게였다. 아버지는 노후 자금까지 싹 다 긁어 모으셨다. 은행 창고에 섰던 그날, 아버지는 10몇 년 동안 푼돈을 모아온 낡은 통장에서 돈을 전부 인출한 뒤 3번이나 세어보고는 은서의 손에 쥐어주셨다. 은서야, 아빠 가진 돈이 이게 전부다. 이거 가지고 가서 야무지게 잘 살아라. 결혼 후 꽃집은 이 집안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돈줄이 되었다. 남편 천동혁은 중소건축자재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다. 시어머니 안복자가 교회 인맥을 통해 꽂아준 자리였는데 기본급은 쥐꼬리만 했고 인센티브는 그야말로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었다. 실적이 좋은 달은 간신히 자기 용돈벌이나 하는 수준이었고 실적이 바닥을 치는 달에는 신용카드 리볼빙 대금조차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밖에서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친척들이 모인 명절 자리에서 그는 술잔을 거만하게 들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떠벌렸다. 에이, 은서 꽃집은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거고요. 우리 집 기둥은 저죠. 제가 다 먹여 살립니다. 은서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남편의 술병을 건네받아 어른들의 빈잔을 채울 뿐이었다. 단 한 번도 남편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느덧 밤 8시였다. 은서가 트럭을 세우고 가게로 들어서자 아르바이트생 박미정이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가위, 오아시스 폼, 리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미정은 은서와 10년 지기 친구로 일주일에 사흘씩 나와 일손을 돕고 있었다. 손끝이 야무진 미정은 은서에게 단 한 번도 폐를 끼친 적이 없었다. 은서야, 너희 시어머니 오후에 또 전화하셨더라. 미정이 남은 리본 뭉치를 벽에 걸며 말했다. 이번 달 꽃집 매출 얼마냐고 장부 싹 다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라시던데. 응. 너 그거 진짜 다 보내냐?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스기를 켜서 오늘의 정산 내역을 화면에 띄운 뒤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 안복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것은 결혼 2년 차부터 생긴 암묵적인 룰이었다. 안복자는 내가 내 살림 챙겨주고 신경 써주잖니 라는 명목하에 은서에게 매일 꽃집 매출 장부를 결제받듯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는 그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안복자는 매월 꽃집 순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보관해주겠다며 상납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다 너희 집 살림 불려주려고 이러는 거다. 여자가 돈 쥐고 있으면 쓸데없는데 다 쓴다니까? 나 아니었으면 너 벌써 그 돈 허튼데 다 날렸어. 은서는 돈을 보냈다. 매월 1일 꽃집 순수익의 정확히 절반이 안복자의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되었다. 미정이 앞치마를 벗어 문 뒤에 걸었다. 은서야, 나 먼저 갈게. 너무 늦게까지 무리하지 말고. 응, 조심히 가.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미정이 나갔다. 꽃집 안은 이내 텅 빈 채 냉장 쇼케이스가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만 맴돌았다. 은서는 작업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물통 안에는 아직 다듬지 않은 장미 몇 송이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꽃가위를 집어들고 장미줄기를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자른 뒤 오아시스 폼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싹둑, 가위질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또 한 송이.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다. 은행 FC 알림이었다. 매월 25일 생활비 자동 이체. 이체 금액 150만 원 예금주 천동혁. 은서는 2개의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 하나는 남편 천동혁의 계좌로 들어가는 생활비 150만 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는 200만 원짜리 공동저축 이체였다. 천동혁은 굳게 약속했었다. 자신도 매달 그 계좌로 돈을 넣겠다고. 우리 딱 2년만 빡세게 모아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자. 베란다 탁 트인 곳으로. 그래야 순천에서 장인어른 올라오시면 편히 모실 방도 하나 빼지. 은서는 그 말을 믿었다. 그게 신혼 1년 차 때의 일이었다. 지금은 결혼 3년 차다. 그녀는 마지막 장미를 꽂고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 쇼케이스에 조명을 껐다. 은서와 천동혁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계양구에 지은 지 10년이 넘은 낡은 구축 10층짜리 건물에 있었다. 전세였다.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그 돈은 전부 은서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것이었다. 순천 고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거기에 노후 자금까지 박박 긁어모아 쥐어준 피 같은 돈이었다. 당연히 전세계약서상 명의자는 하은서였다. 이삿짐을 들이던 날 시어머니 안복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쓱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 나쁘진 않네. 주방이 좀 좁은 거 빼고. 은서야, 앞으로 명절 제사는 다 이 집에서 지낼 거니까 제사상 차리는 법부터 단단히 배워둬라. 은서는 알겠다고 했다. 그 후로 매년 추석과 설날이 되면 제사 준비는 온전히 은서 혼자만의 몫이 되었다.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전 부치기, 튀김하기, 제사상 차리기, 상 물리기, 그리고 뒷정리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조차 없었다. 안복자는 곱게 다려진 한복을 빼입고 거실 상석에 앉아 친척들의 인사를 받으며 이따금씩 한마디 툭툭 던질 뿐이었다. 올해 동그랑땡은 작년보다 짜네. 너는 어째 손맛이 이렇게 없니? 신우이 천수연은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흐름 끊기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제사 내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다. 천동혁은 거실에서 어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건축자재 영업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떠들 뿐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가는 은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작년 추석, 은서는 4시간 내내 전을 부치다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다. 그녀는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얼음물에 손목을 담갔다가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와 전을 뒤집었다. 거실에서 안복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야, 전 좀 빨리빨리 부쳐라. 큰아버님 댁 가신다니까 넉넉하게 몇 팩 포장해드려. 은서는 갓 부쳐낸 뜨거운 전을 밀폐 용기에 차곡차곡 담았다. 얼음물에 담갔던 손목에서 채 닦지 못한 물기가 뚝뚝 떨어져 플라스틱 뚜껑 위로 번졌다. 천동혁은 매달 은서에게서 2번의 입금을 받았다. 150만 원의 생활비, 그리고 200만 원의 공동저축금. 거기에 시어머니 안복자가 떼어가는 꽃집 수익의 절반까지 합치면 은서가 한 달에 버는 돈의 3분의 2가 고스란히 시댁 식구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는 셈이었다. 남은 돈으로 꽃집 임대료를 내고 도매상의 꽃값을 치르고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고 미정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나면
정작 은서 본인의 통장에는 5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수두룩했다. 어느 날 은서는 천동혁 명의로 된 공동저축 통장을 열어보았다. 잔액란을 훑어내려가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잔액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었다. 더디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녀는 1년치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매월 2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입금한 돈 2,400만 원 후, 그런데 통장에 찍힌 최종 잔액은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천동혁이 퇴근하자 은서는 식탁 위에 그 통장을 툭 던져 놓았다. 공동저축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 겉옷을 벗으려던 천동혁의 손이 멈칫했다. 아, 요즘 영업이 너무 안 돼서. 거래처 접대비로 좀 썼어. 조금만 기다려봐. 조만간 실적 터지면 다시 채워 넣을 거니까. 당신은 이 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넣었는데? 아, 내가 말했잖아. 요새 영업이 좀... 당신 단 한 푼도 입금한 적 없잖아. 천동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벗다 만 겉옷을 소파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내 뒷조사하냐? 이거 공동저축이잖아. 나도 내역 알 권리 있어? 하은서, 적당히 좀 해. 그의 목소리가 천장을 찌르듯 높아졌다가 이내 억눌린 톤으로 깔렸다. 나는 매일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그 편한 꽃집 구석에 앉아서 비바람도 안 맞고 일하잖아. 내가 얼마나 피 말리는지 알아? 엄마는 엄마대로 돈 달라고 난리지. 수연이 학원비도 대야지. 내 거래처 접대비도 한두 푼 들어가는 줄 알아? 너는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없냐? 은서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결혼 3년 만에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본 건 처음이었다. 눈썹, 눈매, 콧대, 입술. 분명 하나하나 익숙한 생김새였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낸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낯설었다. 나는 당신을 3년 동안 이해했어. 은서가 담담하게 말했다. 천동혁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은서가 살겠어 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간신히 변명을 쥐어짜냈다. 2년, 딱 2년만 더 기다려. 2년 뒤에는 내가 무조건 2년 뒤에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래. 큰 집으로. 당신 3년 전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어. 거실에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무겁게 가라앉았다. 천동혁은 소매가 반쯤 뒤집힌 겉옷을 움켜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은서는 식탁 위 통장을 집어 서랍 안에 넣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날 이후로 은서는 공동저축 통장을 2번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정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덜 되었을 뿐이었다. 천동혁의 귀가 시간은 갈수록 늦어졌다. 핑계는 늘 뻔했다. 거래처 접대, 현장 회식, 부장님 호출. 은서는 더 이상 거실 불을 켜두고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꽃집 열쇠는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밤 10시가 되면 칼같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이따금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도 그녀는 그저 몸을 뒤척이며 다시 잠을 청했다. 꽃집은 갈수록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웨딩 시즌이 오면 은서는 새벽 4시부터 출근해 웨딩 부케와 장식을 만들었다. 오후까지 꼬박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작업대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야 했다. 그녀가 정직원을 한 명 더 뽑고 싶다고 말을 꺼냈을 때 시어머니 안복자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반대했다. 직원 쓰면 다 돈이다. 너 혼자서도 지금까지 잘만 해왔으면서 그 생돈을 왜 날려? 천동혁은 그 옆에 앉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내 편을 들지도 그렇다고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다. 그저 철저한 침묵뿐이었다. 결국 은서는 미정을 일주일에 사흘 부르는 아르바이트 체제로 버텨야 했다. 미정은 가끔 은서가 안쓰러워 보일 때면 자발적으로 2시간씩 더 남아 일을 도왔다. 은서가 추가 수당을 챙겨주려 하면 미정은 돈 봉투를 매몰차게 밀어냈다.
너 그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면 그때 줘, 그때 받을게, 미정이 말했다. 은서는 씁쓸하게 웃어 보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느 평일 오후, 꽃집 안 은서는 자기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서 천동혁의 휴대전화를 빌려 예식장에 납품 확인 전화를 걸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위로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안복자였다. 이번 달에는 은서 목에서 돈 좀 더 빼와라. 수연이 공무원 학원 재등록 기간이 다가왔잖니. 그리고 나 이번 달 11조랑 건축 헌금 낼 돈도 부족해. 교회에서 눈치 준단 말이다. 은서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위로 스크롤 해보았다. 그 메시지가 끝이 아니었다. 한 달 전 메시지. 동혁아, 엄마 이번 달 헌금 30만 원 모자란다. 은서한테 돈 좀 더 보내라고 해라. 2달 전 메시지. 수연이가 일타 강사 있는 학원으로 옮기고 싶다더라. 수강료가 좀 비싸긴 한데 합격률이 높대. 은서한테 얘기해서 다음 달에 50만 원만 더 가져와. 그 수많은 요구사항 아래 달린 천동혁의 답장은 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은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라는 말도 없었다. 우리 집 사정도 빠듯해요 라는 방어도 없었다. 그저 네, 알겠어요 뿐이었다. 은서는 대화창을 끄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덩그러니 서서 그 까만 액정을 아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때 문밖에서 손님이 들어오며 딸랑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은서는 고개를 들고 완벽하게 꾸며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그날 밤 은서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꽃집에 홀로 남아 냉장 쇼케이스 안의 꽃들을 모조리 꺼내 다시 정리했다. 장미, 데이지, 안개꽃, 유칼립투스. 색깔별로 맞추고 개화 시기별로 나누고 한 송이 한 송이 가장 완벽한 자리를 찾아 꽂아 넣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으로 돌아오니 천동혁은 아직 귀가 전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속 어딘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 하나가 툭 끊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를 억지로 세뇌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 괜찮아질 거야. 늦가을. 금요일 오후. 은서는 트럭을 몰고 예식장으로 꽃 배달을 가는 길이었다. 계양대로 위로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살짝 열어둔 차창 틈으로 찬바람이 기분 좋게 밀려 들어왔다. 그녀가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였다.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던 회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속력을 내며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트럭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다. 철판이 찢겨나가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때렸다. 은서의 머리가 운전석 유리창에 강하게 처박혔고 오른팔은 핸들과 문짝 사이에 무참히 끼어버렸다. 에어백이 터졌다. 의식은 또렷하게 남아있었지만 오른팔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뻐근하거나 저릿한 느낌이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짐승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통증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나갈 때 은서는 자신의 오른쪽 팔뚝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짓밟혀 부러진 꽃대 같았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응급실 진단 결과는 참담했다. 우측 제3, 제4 갈비뼈 미세 골절. 그리고 오른쪽 팔뚝, 즉 요골 분쇄 골절이었다. 당장 철판과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고 최소 3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은서는 응급실간이 침대에 누운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동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6번쯤 울리고 나서야 연결이 되었다. 은서야. 왜? 나 지금 현장인데. 나 교통사고 났어. 계양병원 응급실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많이 다쳤어? 오른팔뼈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한대.
수술. 얘야, 그럼 병원비 얼마나 깨지는데? 너 실비보험은 있지? 천동혁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걱정보다 불쑥 끼어든 귀찮은 일에 대한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알았어. 여기 일 대충 마무리하고 갈게. 전화가 끊겼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쥔 채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형광등 중 하나가 수명을 다했는지 파르르 떨며 깜빡거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진통제 주사를 놓았다. 굵은 바늘이 혈관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끝내 아무런 신음도 내뱉지 않았다. 천동혁이 병원에 나타난 건 오후 4시가 훌쩍 넘어서였다. 그는 목덜미에 누렇게 땀 얼룩이 진 작업용 점퍼 차림이었다.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그는 손에 쥔 주차권을 내려다보며 툴툴거렸다. 아씨, 병원은 주차비가 왜 이리 비싸? 그러고는 마지못해 은서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어쩌다 일이 된 거야? 상대방이 차선 변경하다가 들이받았어. 경찰은 불렀고 보험 처리는 다 끝난 거야? 경찰 왔다 갔어. 상대방 100% 과실이래. 천동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병상 옆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다. 침대와 의자 사이에는 1미터가 넘는 간격이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의미 없이 화면을 슥슥 넘기던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무슨 병원이 이렇게 구석진 데 있어? 길 찾느라 애먹었네.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직 진통제 기운이 다 돌지 않아서 뼛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맥박이 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누군가 망치로 부러진 팔뚝을 쾅쾅 내리치는 것 같았다. 천동혁은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뭐 생명에 지장 있는 큰 부상도 아니네. 며칠 입원하면 낫겠지? 꽃집 장사 찾을 생기면 안 되니까 얼른 추스려라. 이번 달에 예식장 들어갈 주문 꽤 많잖아. 미정이한테 당분간 빡세게 굴려달라고 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먼저 간다. 현장에 아직 처리할 일 남아서. 알아서 몸조리 잘하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응급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0분 후. 그는 많이 아프냐고 묻지 않았다. 수술은 언제 하냐고도 묻지 않았다. 아내의 성한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침대 곁으로 바싹 다가오지도 않았다. 공사 현장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의 작업화가 응급실 바닥에 흐릿한 발자국을 남겼지만 이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이리저리 짓밟혀 지워져 갔다. 은서는 그 흙발자국이 서서히 흩어지는 모습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혔다. 전신 마취를 한 뒤 부러진 뼈에 철판을 대고 철심을 박는 대수술이었다. 수술은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마취에서 깨어나 수술실 밖으로 밀려 나왔을 때 은서의 오른팔은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두꺼운 깁스로 꽁꽁 감싸여 있었다. 마치 폭설에 파묻혀 얼어붙은 나뭇가지 같았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사인실이었다. 나머지 3개의 침상에는 모두 연세가 지긋한 아주머니들이 누워 있었고 그들의 협탁 위에는 가족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과일 바구니와 보온 도시락통이 올려져 있었다. 은서의 협탁 위는 텅 비어 있었다. 수술 3일차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 안복자였다. 은서는 힘겹게 왼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예, 은서야. 이번 달 돈은 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냐? 안복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처럼 귀청을 찔렀다. 수연이 학원비 결제일 다가온다고 내가 저번부터 말했지. 너 도대체 뭣들 하고 자빠진 거야? 어머니, 저 지금 입원해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어제 수술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딱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입원한 게 대수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폰뱅킹도 못해. 정 못하겠으면 미정이 보고 꽃집 금고에서 돈 빼서 붙이라고 해. 수연이 학원 등록 마감일 코앞이라니까. 포스기 비밀번호는 저밖에 몰라요. 미정이는 돈 못 뺍니다. 그럼 그 계집애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교통사고가 났지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니
안복자는 혀를 쯧쯧 찼다. 아무튼 빨리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 수연이 공부 흐름 끊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끊는다. 전화가 툭 끊어졌다. 은서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어냈다. 왼손으로 들고 있는 휴대전화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가슴팍을 짓누르는 오른팔의 깁스는 그보다 1000배는 더 무거웠다. 그녀는 텅 빈 협탁 위에 휴대전화를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엎어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시벌 하늘은 여러 번 빨아 색이 다 빠져버린 낡은 호치불처럼 희끄무레했다. 이번 5일차 해 진력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간에는 마르고 키가 큰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노인의 손에는 색이 바랜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바짓가단에는 마른 흙먼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운동화 코는 닳고 닳아 하얗게 벗겨져 있었고 머리는 설이 내린 듯 새하였다. 은서야. 은서가 고개를 돌렸다. 전라도 순천 깡촌에서 아버지 하정호가 올라오신 것이다.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병상 다가와 협탁 위에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보따리 안에서 큼직한 보온 도시락 통이 나왔다. 아버지가 밤새 가마솥을 저어가며 써온 전복죽이었다. 그리고 신문지에 둘둘 말린 무언가도 꺼냈다. 아버지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와 무였다. 채소에서 배어나온 수분 때문에 신문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빠. 하정우는 병상 옆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텅 빈 협탁을 한 번 보고 딸의 깁스한 오른팔을 한 번 보고 반쪽이 된 딸의 야윈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보온 도시락의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냄새가 병실 안을 채웠다. 아버지는 숟가락으로 죽을 크게 떠서 호호 분 다음 은서의 입가로 조심스레 가져갔다. 일단 밥부터 먹자. 은서가 입을 벌렸다. 죽은 혀끝이 될 만큼 뜨거웠다. 밥알은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푹 퍼져 있었고 전복은 삼키기 좋게 종이장처럼 얇게 점여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씹어 삼켰다. 맛있냐? 응, 맛있어. 하정호가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내밀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그 손톱 밑에는 배추를 뽑다 낀 새카만 흙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순천에서 인천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밤새 달려왔을 터였다. 10중 8구 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허둥지둥 터미널로 달려갔을 것이다. 아빠. 응. 어떻게 왔어? 하정우는 숟가락에 죽을 한 번 더 입으로 불어시킨 뒤 딸의 입에 넣어주었다. 고속버스 탔지? 요즘 차가 좋아서 금방 오더라. 아버지가 주름진 눈가로 옅게 웃어 보였다. 젊을 때 땡볕에서 논일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떠먹여주는 죽을 바닥이 보일 때까지 남김없이 비웠다. 하정우는 빈 도시락통을 챙겨 넣고는 신문지에 싼 배추와 물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내일 휴게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라도 이 배추로 된장국 끓여줄게. 예. 그러고는 좁은 보호자용 보조 침대를 펴고 벽에 기댄 채 스르르 선잠에 빠져들었다. 노인의 숨소리는 아주 옅었고 병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하얀 백발이 유난히 눈에 시렸다. 은서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천서방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러고 있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밤새 전복죽을 쓰고 텃밭에 배추를 뽑아 들고 심야버스를 타고 달려와 좁고 불편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청할 뿐이었다. 은서는 성한 왼손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자신의 얼굴을 푹 덮었다. 이번 15일차 박미정이 병문안을 왔다. 미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협탁 위에 올려두고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은서야. 2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 너도 알아야 해. 첫 번째 3일 전 시어머니 안복자가 시누이 천수연을 대동하고 꽃집에 들이닥쳤다. 안복자는 다짜고짜 포스기를 가리키며 미정에게 당장 금고를 열어 매출을 내놓으라고 패악을 부렸다.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이야. 내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미정이 비밀번호는 사장님만 안다며 완강히 버티자 안복자는 콧방귀를 끼며 직접 가게를 뒤엎기 시작했다. 카운터 서랍, 작업대 및 수납장, 심지어 냉장 쇼케이스 뒤쪽 창고까지 미친 듯이 뒤졌다. 천수연은 문가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망을 보며 껌을 질겅질겅 씹어댔다. 이거 우리 오빠 가게인데 언니 지금 남의 돈 훔치려는 거 아니에요? 미정은 그들이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틈을 타 휴대전화로 CCTV 화면을 녹화해 두었다. 카운터 서랍을 마구잡이로 열어젖히는 안복자의 탐욕스러운 소나귀, 문간에 기대서서 불량하게 껌을 씹는 천수연의 얼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결국 현금 다발을 찾아내지 못한 안복자는 미정을 향해 삿대질하며 너 두고 보자 라는 윽박을 지른 뒤 천수연의 손목을 끌고 나갔다. 두 번째 일 미정은 은서의 부탁대로 은행에 다녀왔다. 은서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들이밀고 천동형 명의로 된 공동저축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을 뽑아온 것이다. 꼬박 3년 36개월. 은서가 매월 200만 원씩 이체한 금액 총 7,200만 원. 현재 계좌 잔액 42만 원. 미정은 A4 용지에 빼곡히 인쇄된 거래 내역서를 병상 위에 쫙 펼쳤다. 은서는 그 종이를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어내렸다. 그녀가 입금한 200만 원은 돈이 들어간 지 채 3일에서 5일을 넘기지 못하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이체된 목적지는 다양했다. 안복자의 개인 계좌, 천수연 이름으로 등록된 공무원 학원비 가상 계좌, 교회의 건축 헌금 계좌, 그리고 천동혁 본인의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계좌. 매달 200만 원, 3년 유 7,200만 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정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은서야, 너희 시어머니가 매달 꽃집 순수익에서 절반씩 떼어간 돈 있지? 그것도 널 위해 모아둔 게 아니더라. 내가 교회 쪽 인맥 건너 알아봤는데 안복자가 매달 11조랑 건축 헌금으로 갖다 바친 금액이 딱 내가 이체해준 그 금액이랑 100% 일치해. 내 피 같은 돈으로 시어머니는 교회랑 부녀회에서 신실하고 돈 많은 권사님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야? 은서는 거래 내역서를 내려놓았다. 오른손에는 깁스를 하고 있어서 왼손만 써야 했다. 종이는 아주 얇았지만 손에 쥐어진 무게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하늘은 여전히 열흘 전과 똑같이 희끄무레했다. 은서야, 미정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과일 봉투를 보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런히 놓아둔 배추를 보고 또 자신의 오른팔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하얀 깁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미정아, 내가 아는 그 예식장 사장님 말이야. 지난번에 사촌 언니가 변호사라고 했었지? 응, 이혼이나 재산 분할 소송 전문이라고 했어. 나 그분 좀 연결해줘. 미정은 은서의 두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교통사고가 난 날부터 지금까지 꼬박 보름. 그 눈동자 속에는 눈물도, 분노도, 악을 쓰는 도끼도 없었다. 그저 영하의 온도에서 서서히 얼음으로 굳어가는 물처럼 아주 고요하고 서늘한 무언가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알았어. 미정이 돌아가고 난 뒤 은서는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전라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송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하은서 씨, 미정 씨하고 제 사촌 동생한테서 사정은 대강 들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일단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계신 전셋집 계약서상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제 이름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내주셨고요. 둘째, 꽃집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허가증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제 명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등록했습니다. 셋째, 매달 남편분 계좌로 생활비 이체하신 내역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은행 앱에 거래 내역이 빠짐없이 남아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만년필이 종이 위를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서 씨의 본인은 지금 법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은서 씨의 특유재산이고 꽃집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 역시 결혼 전부터 형성된 개인 재산입니다. 매달 남편에게 이체한 자금도 명백한 기록이 남아있고요. 법적으로 이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은서 씨의 개인 재산을 타인이 부당하게 유용한 겁니다. 송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나갔다. 지금 은서 씨가 하셔야 할 일은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딱 3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꽃집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바꾸시고 시댁 식구들 지문 등록된 거 전부 삭제하십시오. 둘째, 남편분 계좌로 들어가는 모든 자동 이체를 해지하십시오. 셋째, 꽃집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은서 씨 명의의 새로운 개인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이 3가지를 마치고 나면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겁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은서 씨 개인 계좌로 100%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은서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도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묻지 않았다. 남편 동혁이는 어쩌냐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송 변호사님, 서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곧바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우리 꽃집 도어록 설명서 내 작업대 왼쪽 2번째 서랍에 있거든. 찾았어. 거기 보면 비밀번호 초기화하는 방법 나와 있어? 그 순서대로 예전 비밀번호 다 지우고 새 걸로 바꿔줘. 새 비밀번호는 내가 문자로 보낼게. 바꿨어. 포스기 로그인 비밀번호도 내가 바꿨어. 새 비밀번호는 이제 너랑 나,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은서야. 나 내일 퇴원해. 퇴원하는 날 빈천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은서는 천동혁에게도 시어머니 안복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먼저 순천으로 내려가시라고 등을 떠밀었다. 하정우는 병실 문간에 서서 깁스로 칭칭 감긴 딸의 오른팔을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끝내 딱 한마디만을 남겼다. 꽃집 냉장고에 아빠가 배추랑 무 넣어놨다. 꼭 챙겨 먹어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혼자서 퇴원 수속을 밟았다. 왼손으로 쥔 펜이 삐뚤빼뚤하게 움직였지만 글씨 한자 한자에 온 힘을 실어 서명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계양구 상가 쪽으로 가주세요. 꽃집의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은서가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 2번이나 틀리고 3번 만에 띠로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서 꽃을 정리하던 미정이 종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문간에 선 은서를 발견했다. 은서는 오른팔을 가슴 쪽에 매단 채 왼쪽 어깨는 빗물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은서야, 나더러 데리러 오라고 하지 그랬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꽃집 안으로 걸어 들어와 작업대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는 은행 앱을 켰다. 첫 번째 일, 자동 이체 해지. 매월 25일, 150만원 생활비. 해지. 매월 25일, 200만원 공동저축. 해지. 확인. 해지 완료. 두 번째 일, 꽃집 사업자 계좌. 현재 잔액 1180만원 전액 선택. 이체. 받는 사람, 하은서 새로 개설한 개인 계좌. 확인. 이체 성공. 세 번째 일, 지문 인식 권한 관리. 꽃집 도어록. 등록된 지문, 하은서, 박미정, 천동혁, 안복자, 천수연. 뒤에 3사람 지문 선택. 삭제.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3가지 일을 모두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도 되지 않았다. 미정은 곁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은서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자 미정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서 건넸다. 은서가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물의 온도는 아주 적당했다. 미정아. 응. 그동안 너 정말 고생 많았어. 고생은 내가 다 했지? 내가 무슨 고생을 해.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오른팔의 깁스가 꽃집 조명 아래서 유난히 희게, 눈이 시리도록 희게 빛났다.
그녀는 왼손으로 깁스 표면을 쓸어보았다.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꼭 그녀의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같았다. 그날 밤 계양구의 아파트. 천동혁이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켰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현관에는 은서의 실내화가 미동도 없이 놓여 있었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통은 바닥을 드러냈고 생수도 반 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 문을 쾅 닫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은행 앱 거래 내역을 열었다. 자동 이체 내역이 없었다. 그는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려보았다. 지난달 25일 생활비 입금 완료. 지지난 달 25일 생활비 입금 완료. 그리고 이번 달 25일 이체된 내역이 단 하나도 없었다. 화면 위를 맴돌던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그는 허둥지둥 공동저축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은 여전히 42만 원, 새로운 입금 내역은 없었다. 그는 이체 화면으로 넘어가 수동으로 돈을 입금해 보려고 했다. 시스템 알림이 떴다. 출금 계좌의 연결이 해지되었습니다. 천동혁은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주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꽉 채웠다. 그는 다급히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되지 않았다. 또다시 눌렀다. 여전히 불통이었다. 그는 카카오톡을 열어 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서야,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 안 보냈어? 전송된 메시지 옆으로 노란색 말풍선이 뜨지 않았다. 대신 송신에 실패했다는 붉은색 알림이 떴다. 이미 상대방이 그를 차단한 상태였다. 천동혁은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식탁 위로 내던졌다. 폰이 한번 튕겨 오르더니 액정이 바닥을 향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계양구 상가. 안복자가 천수연을 대동하고 꽃집 문 앞에 섰다. 그녀가 익숙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오류음이 울렸다. 다시 눌렀다. 삐비빅. 또 눌렀다. 삐비빅. 이게 왜 이래? 안복자가 도어록을 손바닥으로 퍽 내리쳤다. 옆에 있던 천수연이 다가와 직접 번호를 꾹꾹 눌러보았다. 역시나 오류음이었다. 엄마, 이거 비밀번호 바뀐 거 같은데? 뭐라고? 안복자의 고함 소리가 상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옆집 미용실 원장이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봤다가 얼른 머리를 쏙 집어넣었다. 안복자는 닫힌 유리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박미정. 하은서. 너희 당장 문 안 열어. 우리 집안 돈 다 훔쳐서 도망가려고 이래? 빨리 문 열어. 안에서 덜컥하고 문이 열렸다. 미정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녹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마치 언제라도 112를 누를 수 있는 기폭 장치처럼 단단히 쥐어 있었다. 여기는 개인 사업장이지 천씨 집안 창고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하은서 이름 3글자 또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안복자 여사님, 며칠 전에 여기 오셔서 포스기 뒤지고 금고 찾으려고 난장판 피우신 거 제가 CCTV 화면 다 저장해뒀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행패 부리시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안복자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천수연이 뒤에서 안복자의 옷소매를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엄마, CCTV 다 찍혔다잖. 내가 CCTV 무서워할 줄 알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게 온 게 무슨 큰 죄라고. 안복자는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하은서 그년 당장 나오라고 해. 지가 뭔데 비밀번호를 바꿔? 무슨 권리로 돈을 빼돌려?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그년 몸뚱어리도 가게도 돈도 다 우리 천씨 집안 거란 말이야. 바로 그때 복도 저 끝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다. 은서가 걸어오고 있었다. 두꺼운 깁스를 한 오른팔은 가슴 앞으로 묶어 매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 가방을 맨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주 느렸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안복자 코앞에 멈춰섰다.
안복자는 은서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하은서, 너 미쳤니? 내가 그 돈 다 빼돌리면 우리 수연이 학원비는 어쩌라고? 내 11조는 어쩌고? 동혁이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지금 당장 그 돈 원상 복구해놔. 은서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정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2개를 화면에 띄웠다. 첫 번째 영상. 안복자와 천수연이 꽃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현금을 찾는 장면. 안복자의 탐욕스러운 손이 포스기 서랍을 억지로 잡아당기고 천수연이 문가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껌을 질겅질겅 씹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영상. 방금 전 안복자가 꽃집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미정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었다. 상가 복도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미용실 원장, 옆집 카페 사장님, 위층 식당 주방 이모, 그리고 지나가던 손님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2개의 영상 화면에 꽂혀 있었다. 미정이 휴대전화를 조금 더 높이 치켜들었다. 이건 3일 전 안복자 여사님과 천수연 씨가 남의 가게에 무단 침입해서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던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 이분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증거고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은서 씨 시어머니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표 행세를 하더니 다 큰 딸년까지 데려와서 며느리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어휴, 말세다 말세. 은서 씨 저번에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졌다던데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다며? 저 시누이, 맨날 공무원 시험 본다고 유세 떨더니 알고 보니 그 학원비를 새언니가 다 대주고 있었어. 안복자의 낯빛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다. 허공을 찌르던 손가락은 갈 곳을 잃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천수연은 엄마 등 뒤로 숨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안복자는 천수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고는 구경꾼들 틈을 뚫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복도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요란한 하이힐 소리만 허둥지둥 멀어지다 이내 비상구 계단 너머로 사라졌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미정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은서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철컥, 문이 닫히는 순간 은서는 그대로 문짝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을 뻔했다. 무거운 깁스가 가슴을 짓눌렀고 성한 왼손은 구겨진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고 있었다.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다. 영하 10도의 칼바람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미정이 그런 은서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은서야. 나 괜찮아. 은서의 목소리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 그냥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얼굴 붉히며 싸워본 것도 처음이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을 이런 식으로 토해낸 것도 처음이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다. 뼛속까지 두려웠다. 앞으로 이 상가 골목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꽃집 단골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 이 선택 때문에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게 무너지면 어쩌나.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미정은 은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너 아주 잘한 거야? 은서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등에 닿은 차가운 유리문의 감촉이 서늘했다. 그날 오후 송 변호사의 사무실. 은서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세 종류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청구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서. 그녀의 왼편에는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밑줄이 그어진 3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가 쌓여 있었다. 총 7,200만 원 후 단돈 1원까지 선명하게 기록된 명백한 증거였다. 오른편에는 미정이 캡처해둔 CCTV 화면 사진이 놓여 있었다. 탐욕스럽게 서랍을 뒤지던 안복자의 손, 불량하게 껌을 씹던 천수연의 얼굴. 송 변호사가 이혼 합의서를 서명란까지 훌쩍 넘겼다. 하은서 씨, 본인의 요구사항은 아주 명확합니다. 꽃집은 결혼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고 전세 보증금은 부친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본인 명의 계약서까지 존재하죠.
3년간의 이체 내역도 완벽하고요. 법적 공방으로 가도 상대방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덧붙였다. 지금 바로 상대방 쪽의 합의서 초안을 내용 증명으로 띄우겠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도장 안 찍고 버티면 주저없이 바로 소송 들어갈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서 승소 확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서가 법률사무소를 나섰을 때 인천의 시벌바람은 제법 매서웠다. 두껍게 감은 깁스 틈새로 찬바람이 숭숭 스며들었다.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왼손을 가방 안으로 찔러 넣어 아까 그 거래 내역서 뭉치를 매만졌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날카롭게 스쳤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녀는 당당히 횡단보도를 건넸다. 천동혁이 내용 증명을 받은 것은 회사 1층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다. 봉투 겉면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봉투를 북 뜯어 안에 서류를 빼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청구서, 첨부 자료로 3년치 이체 내역과 CCTV 캡처본까지 들어있었다.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은서 측 요구사항, 혼인관계 해소. 남편은 아내가 지난 3년간 입금한 자금 전액 총 7,200만 원을 반환할 것, 꽃집 부지 및 운영권, 전세 아파트 보증금은 전적으로 아내의 특유재산이며 남편 및 시댁 식구들과는 일절 무관함.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쪼그려 앉아 떨어진 꽁초를 주우려다 시뻘건 불씨에 손가락을 대었다. 하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다.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채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안복자였다. 동혁아. 은서 그년이 꽃집 비밀번호를 홀라당 바꿔버렸다. 통장에 있던 돈도 싹 다 빼돌렸어. 당장 오늘이 수연이 학원비 마감일인데 내가 얼른 가서. 엄마 천동혁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나왔다. 은서가 이혼하재. 수학이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안복자의 악다구니가 터져나왔다. 그년이 감히. 지가 무슨 수로 이혼을 해. 우리 집안 귀신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가게도 돈도 다 우리 천씨 집안 건데. 지가 감히 어딜. 천동혁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회사 1층 구석, 담뱃재와 짓밟힌 꽁초들이 뒹구는 바닥에 그는 여전히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 꽉 쥔 이혼 합의서 종이가 구깃구깃하게 일그러져 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은서에게 전화를 걸어댔다. 첫 번째 통화. 신호음이 끊어졌다. 두 번째. 역시 끊어졌다. 세 번째.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급하게 문자를 찍어 보냈다. 하은서, 너 도대체 왜 그래?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여보,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진짜 안 그럴게. 너 이렇게 마음대로 돈 빼돌리고 집계약 건드리는 거, 그거 명백한 불법이야. 나도 법대로 할 거야. 은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꽃집 그거 우리 둘 부부 재산인데 내 맘대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엄마한테 앞으로 돈 좀 덜 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제발 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그는 그날 오후 내내 전화를 돌렸다. 자그마치 99통 단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다.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옆에는 전부 붉은색 전송 실패 알림만 떠 있었다. 해질녘 그의 휴대전화로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송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천동혁 씨, 본 법무법인은 하은서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귀하와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전권 위임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측은 완벽한 이체 내역과 CCTV 녹화본 등 확고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귀하가 합의에 불응할 시 즉각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향후 모든 소통은 하은서 씨 본인이 아닌 본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동혁은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공사 현장 너머로 지는 붉은 저녁놀이 그의 얼굴을 녹슨 철판처럼 물들였다. 문득
은서가 처음 꽃집을 열었던 해가 떠올랐다. 그때는 트럭도 없어서 은서는 시장에서 꽃을 잔뜩 싣고 손수레를 끌며 상가까지 걸어왔었다. 오르막길에서 수레가 무거워 쩔쩔매다가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그 모습을 2번이나 봤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 바쁘잖아. 그가 정말 그렇게 바빴던가.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저녁 무렵에 차가운 바람이 바닥에 널브러진 담뱃재를 허무하게 흩어버렸다. 일주일 뒤 이혼 합의서 도장이 찍혔다. 장소는 송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천동혁은 혼자 나타났다. 일주일 새 반쪽이 되어볼이 푹 파였고 셔츠 단추는 엉망으로 풀려 있었다. 펜을 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도장을 찍고 펜을 내려놓았다. 은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맞은편에 앉은 은서는 두꺼운 깁스를 풀고 조금 더 가벼운 보호대로 바꾼 상태였다. 우리 아빠, 지난달에 순천에서 올라오셨을 때 운동화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 밤새 고속버스 타고 나 입원한 병원까지 오신 거야? 그런데 같은 인천 바닥에 사는 시댁 식구들은 25일 동안 단 한 명도 안 왔어. 그녀는 자기 몫의 합의서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천동혁,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독해졌는지 궁금하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전복죽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밤새 써서 가져오신 그 죽 한 그릇. 당신들 식구는 나한테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죽 한 숟갈 내어준 적 없잖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는 아주 작고 고요했다. 한 달 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고스란히 은서의 계좌로 반환되었다. 쫓겨나듯 아파트를 비워준 천동혁과 안복자, 천수연은 계양구 구도심에 있는 안복자의 낡은 빌라로 기어 들어갔다. 누렇게 뜬 벽지에 창문을 열면 앞집 벽돌만 꽉 막힌 듯 보이는 비좁은 투룸이었다. 안복자가 수년 동안 교회와 부녀회에서 쌓아 올린 돈 많고 인자한 권사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상가에서 폐악을 부리던 동영상이 동네 맘카페와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쫙 퍼져버린 것이다. 게시글 제목은 인천 계양구 며느리 돈 뺏으러 온 악덕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다. 결국 안복자는 교회 직분에서 사실상 제명당했고 부녀회 부회장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동사무소 붙글씨 교실에도 발길을 끊었고 집 밖으로 나오는 일조차 드물어졌다. 어쩌다 계단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쳐도 사람들은 바닥만 보고 벌레 씹은 표정으로 지나가 버렸다. 천수연은 새언니의 현금 지원이 끊기자마자 노량진 일타 강사 수업을 포기해야 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흐지부지 되었다. 그녀는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카운터 조끼를 입은 첫날 거스름돈을 잘못 내주었다가 깐깐한 손님에게 20분 동안이나 욕을 먹었다. 그녀는 화려한 연장 네일을 미처 지우지 못한 손을 떨며 카운터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 퇴근 후 그녀가 네이버 검색창에 친 단어는 9급 공무원 시험 연기 사유였다. 천동혁은 다시 건축 자재 회사로 출근했다. 은서라는 든든한 물주가 사라지자 그가 돌려막던 신용카드는 줄줄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 전화가 울려댔고 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사정했다. 상담원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까맣게 죽어버린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배경화면은 5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찍은 은서와의 웨딩 스냅 사진이었다. 바닷바람에 머리칼이 엉망으로 날려도 은서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휴지통으로 삭제했다. 지워버리고 나서 다시 앨범 휴지통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끝내 복구하기 버튼은 누르지 못했다. 그는 앨범을 닫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인천 계양구 꽃집. 은서의 오른팔에 박힌 철심은 아직 그대로였다. 뼈가 단단히 붙으려면 적어도 석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녀는 서툰 왼손으로 묵묵히 꽃을 다듬었다. 가지를 치고 잔잎을 떼어내고 가시를 발라내고 리본을 묶었다. 익숙하지 않은 왼손이라 꽃다발 하나를 완성하는데 예전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였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 뜨거운 물에 손을 푹 담가 굳은 살을 불리고 다음 날이면 다시 피가 나도록 꽃을 만졌다. 하지만 단 한 송이의 꽃도 허투루 팔지 않았다. 예식장 납품 계약도 단 한 건도 취소되지 않았다. 그 거래처들은 은서가 3년 동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일군 결과물이었다. 신부들이 믿고 맡긴 것은 플로리스트 하은서의 실력이었지 천동혁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으니까.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은서는 꽃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을 새로 구했다. 남향의 채광이 좋은 1.5룸이었고 베란다 창문을 열면 단지 내 노란 은행나무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삿짐을 들이던 날 아버지 하정호가 다시 순천에서 올라오셨다. 아버지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에 햇볕에 잘 말린 무말랭이 그리고 갓 도정한 햅쌀 한 포대를 이고 지고 오셨다. 좁은 주방에 반찬통을 차곡차곡 채워 넣은 뒤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퍼질러 앉아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온 조립식 책장을 뚝딱뚝딱 맞춰주셨다. 뭉툭한 손에 들린 드라이버가 느릿느릿 돌아갔지만 나사 하나하나가 틈없이 꽉 조여졌다. 해질 무렵 부녀는 꽃집 안쪽 작은 작업용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다. 하정우는 짐가방에서 조그만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옆집 순영이 아줌마가 김장했다고 좀 싸주더라. 너 갖다 먹이라고. 은서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새콤하고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 하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후루룩 면발을 빨아들였다. 반쯤 먹다 말고 젓가락을 멈췄다. 은서야. 응. 너 어릴 때 말이다. 아빠가 논일하고 있으면 넌 늘 그 옆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 나뭇가지 하나 주워다가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지? 꽃도 그리고 풀도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아빠가 뭐 그리냐고 물어보면 우리 딸이 나중에 크면 예쁜 꽃집 사장님 될 거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올렸다가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시 국물 속에 내려놓았다. 내 엄마 눈 감을 때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맘에 걸린다고 했다. 우리 딸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괄시받고 살까봐. 나무젓가락을 쥐고 있던 은서의 손이라면 용기 가장자리에서 멈춰섰다. 이제 다 괜찮다오. 하정호가 다시 젓가락을 고쳐 쥐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딸 함부로 못 건드려. 은서는 푹 고개를 숙이고 남은 라면을 묵묵히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매콤한 국물까지 바닥이 보이게 들이마셨다. 라면의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눈가를 발갛게 데웠다. 이른 아침. 은서는 꽃집 문을 열었다. 도어록 비밀번호는 오직 그녀와 미정 둘만 아는 번호였다. 상가의 둥근 유리 천장을 뚫고 쏟아진 아침 햇살이 냉장 쇼케이스 안에 싱그러운 꽃잎들을 반짝이게 비췄다. 그녀는 양동이를 꺼내 수돗물을 받고 새로 들어온 꽃들의 밑동을 사선으로 잘라 한 송이씩 물에 담갔다. 성한 왼손으로 쥔 가위가 싹둑, 싹둑, 경쾌하게 허공을 갈랐다. 가위질하는 리듬이 지난달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문득 장미가시 하나가 그녀의 손가락 끝을 파고들었고 작고 붉은 핏방울이 몽글하게 맺혔다. 그녀는 그 핏방울을 한 번 쓱 내려다보더니 닦아내지도 않은 채 묵묵히 다음 장미 줄기를 싹둑 잘라냈다. 꽃집은 언제나처럼 활짝 문을 열었다. 딸랑, 문가에 달린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오늘의 첫 손님이 안으로 들어섰다. 사장님, 오늘 들어온 싱싱한 꽃 뭐 있어요?